갓 23세 박현우에게 응급구조사 제복은 아직 어색하면서도 벅찬 자부심을 안겨주는 갑옷이었다. 6개월 전 길고 혹독했던 양성기관 교육을 마치고 가람소방서 산하 112완전센터에 배치된 그는 매 순간 자신이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응급구조사의 일이란 주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 흘리는 부상자를 구출하거나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진 노인의 가슴에 생명의 불꽃을 되살리는 극적인 장면들로 채워져 있었다. 임상실습, 시뮬레이션 훈련, 딱딱한 플라스틱 피부와 말없는 가슴을 가진 마네킹과의 사투가 그를 완벽하게 준비시켰다고. 그는 굳게 믿었다. 상처를 막는 법을 배우는 것과 누군가의 몸에서 22개의 구멍으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른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첫 몇 달간의 출동은 대부분 현우의 예상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단순 복통을 호소하는 할머니,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구른 아저씨, 혹은 고열에 시달리는 어린아이. 그런 출동들 속에서 그는 능숙하게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며 환자와 보호자를 안심시키는 법을 조금씩 익혀나갔다. 물론 가끔은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 현장에서 부서진 차체에 끼인 운전자를 구조할 때나 공사장 추락 사고로 의식을 잃은 인부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할 때면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긴장감이었고 오히려 그의 젊은 피를 끓어오르게 하는 자극제이기도 했다. 그의 파트너는 10살 위인 김민수 구급대원이었다. 10년차 베테랑인 민수는 과묵하고 무뚝뚝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출동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참혹한 광경들을 목격하며 모든 감정이 마모되어 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그런 민수의 태도가 다소 차갑고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현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일종의 방어 기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되었다. 현장의 끔찍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혹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아버린 자의 깊은 피로감일지도 모른다고. 민수는 현우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려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툭툭 던지는 그의 짧은 조언들은 늘 정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야간 근무였다. 시계는 새벽 2시를 막 넘어서고 있었다. 출동 대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던 현우는 요란한 출동 벨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심장이 조건 반사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상황실에서 흘러나오는 무전 지령은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가람 1팀, 가람 1팀, 가람구 행복빌라 3동 배비비로 가정폭력 추정, 현장 경찰 도착, 상황 확보됨, 20대 여성 중상, 용의자 현행범 체포 완료, 즉시 출동 바람, 가정폭력, 20대 여성 중상. 현우의 머릿속에 문구들이 맴돌았다. 이전에도 가정폭력 의심 출동은 몇 번 있었지만 대부분은 경미한 타박상이거나 부부싸움 후에 히스테리성 호흡곤란 같은 경우였다. 하지만 중상이라는 단어는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다. 게다가 용의자 현행범 체포 완료라는 말은 이미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았음을 의미했다. 정신 차려.
박현우 또 시작이군. 어느새 출동 준비를 마친 민수가 현우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낮고 무덤덤했지만 현우는 그의 눈빛에서 아주 미세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현우 자신의 불안감이 투영된 것일지도 몰랐다. 그들은 신속하게 구급차에 올랐다. 민수가 운전대를 잡았고 현우는 조수석에 앉아 출동지령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다. 현장 경찰 도착. 상황 확보됨. 이 문구가 마치 그의 이마의 문신처럼 새겨지는 듯했다. 적어도 현장에서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적다는 의미였지만 동시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벌어졌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구급차는 새벽의 텅 빈 도로를 빠르게 질주했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고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과 어둠에 잠긴 건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민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굳게 입을 다문 채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현우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고 입안이 바싹 말라왔다. 양성기관에서 배웠던 모든 이론과 실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외상 환자 처치 프로토콜, 쇼크의 종류와 대처법, 기도 확보와 지혈의 중요성. 그는 수없이 반복했던 훈련들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응급처치 과정을 되짚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자기 암시 뒤편으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공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네킹의 차가운 플라스틱 피부와 실제 인간의 따뜻한 살결은 다를 것이다. 시뮬레이션 속의 인공 혈액과 실제 생명의 피는 그 무게와 질감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과정에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았던 인간의 가장 추악한 폭력성과 그로 인해 산산조각난 삶의 절망감을 그는 곧 마주하게 될 터였다. 얼마나 달렸을까? 구급차는 속도를 줄이며 낡고 허름한 빌라촌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행복빌라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음습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의 건물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3동 건물 앞에 멈춰선 경찰차 2대와 그 주변을 둘러싼 폴리스 라인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몇몇 주민들이 잠옷바람으로 창문 밖에 고개를 내밀고 불안한 표정으로 현장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구급차가 멈춰 서자마자 민수와 현우는 신속하게 구급 장비를 챙겨채서 내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찔렀고 공기 중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쾌한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현장을 통제하고 있던 경찰관 한 명이 그들에게 다가와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 의식은 있으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용의자는 남편으로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집안은 조금 어지럽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경찰관의 마지막 말은 마치 불길한 주문처럼 현우의 뇌리에 박혔다. 마음의 준비. 과연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민수의 뒤를 따랐다. 백비비로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과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피비린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의 첫 번째 진짜 현장이 이제 막 그의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던 그의 짧았던 신입 시절은 저 현관문을 넘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안타깝게도 틀리지 않았다. 박현우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김민수의 뒤를 따라 행복빌라 3동 101호의 현관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그의 코를 후벼 파듯 덮쳐오는 냄새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피비린내라고만은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하고 역겨운 혼합물이었다. 신선한 피 특유의 시큼하고 축축한 철 냄새가 가장 먼저 느껴졌지만 그 속에는 소독약으로 무언가를 급하게 지워내려 한 듯한 날카로운 락스 향과 오래된 집 특유의 퀴퀴한 나무 패널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마치 집 자체가 스스로를 정화하려 했지만 그 안에 스며든 끔찍한 진실의 흔적까지는 차마 지워내지 못한 것처럼 그런 절박하고도 처절한 냄새였다. 현관은 비교적 깨끗했지만 거실로 이어지는 짧은 복도, 바닥에는 군데군데 검붉은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들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마침내 거실의 참상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세상에, 현우는 저도 모르게 낮게 신음했다. 눈앞의 광경은 그가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수없이 경험했던 어떤 모의훈련이나 시뮬레이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생하고 잔혹한 현실이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었다. 테이블은 넘어져 있었고 소파 쿠션은 칼에 베인 듯 갈갈이 찢겨 솜이 삐져나와 있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위태롭게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무언가가 강하게 부딪힌 듯한 자국과 함께 핏자국이 방사형으로 튀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최선화 22살. 그녀는 거실 바닥 한가운데 마치 누군가가 가지고 놀다 아무렇게나 던져버린 넝마 인형처럼 힘없이 구겨져 있었다. 우윳빛처럼 창백한 피부는 이미 생명의 온기를 잃어버린 듯 푸르스름하게 변해가고 있었고 얇은 실내복 위로는 셀 수 없이 많은 핏자국이 검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의 몸 주변 바닥은 이미 하나의 거대한 피숭덩이를 이루고 있었고 그 피는 아직도 느리지만 꾸준히 흘러나와 주변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현우의 시선이 그녀의 복부에 꽂혔다. 그곳에는 부엌칼로 보이는 은색 칼날이 섬뜩하게 박혀 있었다. 손잡이 부분은 피와 지문으로 번들거렸고 칼날은 그녀의 몸속 깊숙이 박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생명을 앗아간 흉기가 자신의 승리를 과시라도 하듯 그렇게 오만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22군데의 자상. 그녀가 살아온 22해의 세월을 하나하나 잔인하게 지워버리려는 듯한 아기의 찬 숫자였다. 현우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고 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다. 눈앞의 광경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혹은 악몽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것이 정령 현실이란 말인가? 인간에게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이 응급구조사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듯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서 있기만 했다. 마네킹의 딱딱한 플라스틱 가슴팍에 CPR 연습을 하고
가짜 피가 흘러나오는 인형팔에 지혈대를 감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모든 것이 명확하고 단순했다.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움직이면 되었고, 감정적인 동요는 사치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차가운 마네킹이 아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처럼 숨쉬고 웃고 사랑했을 22살의 젊은 여성이었다. 박현우 정신 안 차려. 그때 김민수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그의 셔츠깃을 잡아채듯 현실로 끌어냈다. 민수는 이미 최선화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신속하게 그녀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매일같이 마주하는 일상적인 풍경이라도 되는 듯 침착하고 냉정하게 자신의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현우에게는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비정하게 느껴졌다. 어떻게 저런 끔찍한 광경 앞에서 저토록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상태 어떻습니까? 현우가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차에 대답했다. 의식 없다. 맥박 거의 잡히지 않아. 혈압도 마찬가지고. 출혈이 너무 심해. 당장 지혈하고 수액 라인 확보해야 한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마치 기계처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필요한 처치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갔다. 그제야 현우도 정신을 차리고 구급 가방을 열었다. 손이 심하게 떨려 제대로 장비를 꺼내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집중하려 애썼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단 1초라도 빨리 응급처치를 시작해야 했다. 그녀에게 아직 아주 희미하게나마 생명의 불씨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되살려야 할 의무가 그에게 있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 한 명이 그들에게 다가와 짧게 상황을 설명했다. 용의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이강배라고 합니다. 28살, 마약 전과도 있고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피해자와 문자 메시지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사소한 말다툼이었다고 하더군요. 사소한 말다툼. 그 말에 현우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사소한 말다툼이 한 사람의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앗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강배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후회 아니면 만족감. 현우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거실 바닥은 이미 흥건한 피로 미끄러웠다. 현우는 몇 번이나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끈적하고 비릿한 감촉이 역겨웠다. 그는 최선화의 팔에 수액 라인을 잡기 위해 다가갔다. 가까이에서 본 그녀의 모습은 더욱 처참했다. 창백한 얼굴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반쯤 감긴 눈꺼풀 아래로는 공허한 눈동자가 드러나 있었다. 한때 생기로 가득했을 그 눈동자는 이제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현우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차갑고 축축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혈관을 찾았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혈관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간신히 주사 바늘을 삽입하고 수액을 연결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절망감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이미 그녀의 몸에서 너무 많은 피가 빠져나간 것은 아닐까? 그는 자신이 지금 이 순간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너무나도 가늘고 위태로워 보였다. 응급구조사로서의 그의 첫 번째 진짜 시험대는 이토록 잔혹하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혹은 이 절망감 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게 될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오직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와 꺼져가는 생명의 희미한 온기만이 그의 모든 감각을 지배하고 있을 뿐이었다. 김민수의 지시는 짧고 단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과 절박함은 박현우의 온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현우는 거의 본능적으로 민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구급 가방에서 지혈 거즈와 압박 붕대, 산소 마스크, 그리고 또 다른 수액 세트를 꺼내는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씩 제 기능을 찾아가는 듯했다. 산소부터 연결해 유량 최대로 민수가 외치며 최선화의 가슴팍에 청진기를 가져다 댔다. 그의 미간이 더욱 깊게 패였다. 현우는 황급히 산소통 밸브를 열고 마스크를 선화의 코와 입에 덮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작고 창백해서 마스크가 얼굴 전체를 뒤덮는 것처럼 보였다. 씩씩거리는 산소 공급 소리가 피 비린내 가득한 거실에 공기를 갈랐지만 그녀의 호흡은 여전히 미약하고 불규칙했다. 가슴이 아주 희미하게 오르내렸지만 그마저도 금방이라도 멎을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숨소리가 거의 안 들려. 오른쪽 폐는 완전히 허탈된 것 같아. 복부 자상도 너무 깊고 출혈 부위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민수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선화의 옷가지를 거칠게 잘라내기 시작했다. 드러난 그녀의 몸은 끔찍한 상처들로 뒤덮여 있었다. 어떤 상처는 깊고 날카로웠으며 어떤 상처는 마치 후벼 판 것처럼 처참했다. 피는 이미 너무 많이 흘러 검붉게 변해가고 있었고 몇몇 상처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피가 울컥이며 흘러나오고 있었다. 22군데. 현우는 차마 그 상처들을 하나하나 세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압박 지혈 실시하고 추가 라인 확보해 최대한 빨리. 민수는 지혈 거즈 뭉치를 현우에게 던지듯 건네며 자신도 다른 상처 부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거즈를 받아들고 선화의 옆구리에 있는 가장 큰 상처 부위를 힘껏 눌렀다. 손바닥으로 전해져 오는 축축하고 미지근한 감촉, 그리고 비릿한 피냄새가 다시 한번 그의 속을 뒤틀리게 만들었지만 그는 애써 구역질을 참아냈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혈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에서 피가 솟구쳤고 상처는 너무 많고 깊었다. 그들의 손과 장갑은 순식간에 선화의 피로 흠뻑 젖어들었고 바닥의 피숭덩이는 점점 더 넓어져만 갔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듯한 절망감이 엄습했다. 현우는 선화의 다른 쪽 팔에 추가 수액 라인을 확보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혈관은 이미 거의 수축되어 보이지 않았고 창백한 피부는 탄력을 잃어 고무처럼 느껴졌다. 몇 번이나 주삿바늘이 헛돌고 나서야 간신히 가느다란 혈관 하나를 찾아 수액을 연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액 방울이 떨어지는 속도는 너무나 더뎠고 마치 그녀의 꺼져가는 생명처럼 위태롭게만 보였다. 선화 씨,
최선화 씨, 제 말 들려요? 정신 차려요. 민수가 선화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힘을 불어넣으려는 듯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현우 역시 자신도 모르게 민수를 따라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선화 씨,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제발. 제발 눈 좀 떠봐요. 그 순간 기적처럼 선화의 속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거의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하게 그녀의 눈꺼풀이 살짝 들어 올려졌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향했지만 그것은 분명한 반응이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다. 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녀 안에 작은 생명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봤어요. 방금 눈을. 현우가 다급하게 외쳤다.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없었지만 현우는 그의 눈빛에서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한 안도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그 작은 반응 하나가 현우에게는 엄청난 힘을 주었다. 그래,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싸우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들도 끝까지 싸워야 했다.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지혈에 매달렸고 수행량을 조절하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의 혈압은 여전히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낮았고 맥박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처럼 미약했다. 입술은 점점 더 파랗게 변해갔고 거친 숨소리 사이로 가래 끓는 소리가 섞여 나왔다. 폐에 피가 차오르고 있다는 불길한 신호였다. 안 되겠다. 여기서 더 지체할 수 없어. 바로 이송 준비해 민수가 결단을 내렸다. 현우, 너는 계속 압박하고 나는 스트레처카 가져올 테니까. 민수가 신속하게 거실을 빠져나가 구급차로 향했다. 현우는 홀로 남아 선화의 상처들을 필사적으로 눌렀다. 그의 온몸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팔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려왔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희미한 눈 깜빡임이,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불꽃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잠시 후 민수가 접이식 스트레처카를 들고 돌아왔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선화를 스트레처카 위로 옮기려 했다. 하지만 바닥은 온통 피로 미끄러웠고 선화의 몸은 축 늘어져 제대로 힘을 줄 수 없었다. 몇 번이나 그녀를 놓칠 뻔한 아찔한 순간들이 이어졌다. 현우는 이를 악물고 그녀의 몸을 지탱했고 민수는 능숙하게 스트레처카를 조종하며 균형을 잡았다.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혼처럼 느껴졌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마침내 선화를 스트레처카에 옮겨 싣고 고정끈을 채웠을 때 현우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의 제복은 이미 선화의 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손과 얼굴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코를 찌르는 비릿한 피 냄새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무력감과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출발한다. 병원에 무전 연락해 코드 블루 상황이라고. 민수가 스트레처카를 밀며 구급차를 향해 달려갔고 현우는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뺨을 때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지옥 같은 거실의 풍경과 선화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희미한 눈 깜빡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구급차에 선화를 싣고 문을 닫는 순간 현우는 문득 깨달았다. 응급구조사의 일은 단순히 기술적인 처치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일이었고, 때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무게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들이 선화를 구급차에 태우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8분 남짓이었다. 하지만 현우에게는 그 8분이 마치 8시간처럼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피와 절망,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영원히 잊을 수 없는 8분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또 다른 사투가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까지의 12분. 그 시간 안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현우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구급차의 뒷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세상은 오직 두 사람과 꺼져가는 한 생명, 그리고 필사적인 의료 행위만이 존재하는 좁고 폐쇄된 공간으로 축소되었다. 맹렬한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졌고, 구급차는 가람 의료원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박현우는 김민수의 지시에 따라 최선화의 머리맡에 자리를 잡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그녀의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 공급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민수는 반대편에서 쉴 새 없이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약물을 투여하고 무정의를 통해 병원 응급실과 교신했다. 가람 의료원. 가람 의료원역에는 가람 1팀 20대 여성,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 혈성 쇼크 의식 불명, 혈압 측정 불가, 맥박 미약하고 불규칙함 예상, 도착 시간 10분 이내 코드블루 상황, 트라우마팀 대기 요청. 민수의 목소리는 긴박했지만 놀랍도록 침착하고 명료했다. 그의 입에서 전문 용어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고, 그것들은 마치 잘 짜인 전투 계획처럼 응급실에 전달되었다. 현우는 그 모습을 경외감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자신이라면 저런 극한 상황에서 저토록 냉정하게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을까? 구급차 내부는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스트레처카 시트와 바닥은 이미 선화의 피로 흥건했고, 천장에 달린 푸르스름한 조명등 아래 그 피는 마치 검붉은 기름이나 타르처럼 번들거렸다. 역한 피, 비린내가 밀폐된 공간 안을 가득 채웠고, 구급차가 급하게 방향을 틀거나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차체가 심하게 요동치며 피가 출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우는 속이 메스꺼웠지만 애써 참아내며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려 했다. 선화의 상태는 시시각각 나빠지고 있었다. 현우가 연결한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그녀의 심장 박동이 점점 더 불규칙하고 미약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치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늙은 말의 마지막 숨소리처럼 금방이라도 멎을 듯 위태로운 그래프가 화면 위를 흘러갔다. 심박수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BP도 여전히 안 잡힙니다. 현우가 다급하게 외쳤다. 에피네프린 준비해. 수액은 계속 풀드롭으로 주입하고. 민수가 지시하며 선화의 동공을 확인했다. 이미 거의 산동된 듯. 빛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에 에피네프린을 재고
수액 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투여했다. 그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심정으로 수액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너무 많은 피를 잃어버렸고 그들이 공급하는 수액은 그저 잠깐 동안의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현장에서 보았던 그녀의 그 희미한 눈 깜빡임. 그것은 분명 살아남고 싶다는 마지막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선화 씨,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병원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들릴 리 만무했지만 그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희망을 불어넣어야 했다. 그녀에게도,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도. 하지만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은 마치 시들어가는 꽃잎처럼 안쪽으로 힘없이 말려 들어가고 있었고 창백한 피부는 생명의 온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듯 푸른빛을 띠었다. 거친 숨소리는 점점 더 잦아들었고 이따금씩 아주 깊고 긴 한숨 같은 것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안드레 제벌, 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는 울 수 없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 위의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심정지었다. 제세동기 준비해. 차지 200줄 민수가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당혹감과 조저간이 스쳐 지나갔다. 현우는 거의 반사적으로 제세동기 패드를 선화의 가슴에 부착했다. 차징 완료. 음성이 들리자마자 민수는 클리어를 외치며 버튼을 눌렀다. 선화의 몸이 짧게 한번 튀어올랐지만 모니터의 일직선은 변하지 않았다. 다시 300줄, 두 번째, 세 번째 제세동이 이어졌다. 그 사이 현우는 쉴 새 없이 가슴 압박을 시행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계처럼 정해진 속도와 깊이로 그녀의 가슴을 눌렀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불쾌한 감촉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절망감이 극에 달했을 때 기적처럼 모니터에서 희미한 파형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주 미약하고 불규칙했지만 그것은 분명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마치 봉인된 관 속에서 누군가가 아주 희미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그렇게 절박하고도 가냘픈 생명의 신호였다. 돌아왔다. 맥박 돌아왔어요. 현우가 거의 울먹이며 외쳤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다시 한번 선화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의 임에도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아직 안심하긴 일러. 병원까지 최대한 빨리 가야 한다. 그때 구급차의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가람 의료원 응급실 입구에 밝은 조명이 보였다. 12분. 지옥 같았던 12분간의 사투가 끝나가고 있었다. 구급차가 응급실 입구에 멈춰 서자마자 뒷문이 거칠게 열리고 의료진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숙련된 전문가의 침착함이 어려 있었다. 22세 여성.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 혈성, 쇼크 현장 도착, 시의식 불명, BP 측정 불가 이송 중 한 차례 심정지 있었으나 CPR 및 재세동 후 자발 순환, 회복됨 현재 맥박 미약하고 혈압 여전히 낮은 민수가 쏟아내듯 상황을 보고했다. 의료진들은 일사불란하게 선화를 구급체에서 내려 트라우마 베드로 옮겼다. 각종 의료 장비들이 신속하게 연결되었고 누군가는 그녀의 가슴에 다시 청진기를 가져다 댔고 누군가는 새로운 수행 라인을 확보하려 애썼다. 그 모습은 마치 불타는 전장에서 부상병을 구출하려는 병사들처럼 혹은 격렬한 폭풍우 속에서 난파선을 구조하려는 선원들처럼 처절하고도 절박했다. 현우는 민수와 함께 응급실 한쪽에 물러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그 사투의 중심에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관찰자가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손과 옷은 여전히 선화의 피로 젖어 있었고 코끝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떠나지 않았다. 선화는 수많은 의료진들에게 둘러싸인 채 응급처치실 가장 안쪽의 트라우마룸으로 빠르게 옮겨졌다. 그리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트라우마룸의 문이 닫혔다. 그것이 현우가 그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문이 닫히자 응급실 복대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조금 전까지의 그 모든 소란과 긴박함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현우는 힘없이 복도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자리를 극심한 피로감과 허탈함이 채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저 텅 빈 복도, 차가운 공기, 그리고 굳게 닫힌 트라우마룸의 문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트라우마룸의 문이 닫히자 박현우는 자신이 마치 다른 세상에 내던져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조금 전까지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던 긴박함과 처절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고 정적인 병원 복도의 공기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강한이 지나가는 의료진들의 바쁜 발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만이 이따금씩 정적을 갈랐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와 최선화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김민수의 다급한 외침이 맴도는 듯했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온했다. 그 극명한 대비가 현우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김민수는 아무 말 없이 복도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그 외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그에게는 익숙한 일상이라는 듯 혹은 이미 너무 많은 죽음을 목격하여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된 사람처럼 현우는 그런 민수의 모습이 존경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두려웠다. 자신도 언젠가는 저렇게 무감각해질 수 있을까? 인간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될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20분이었을까? 아니면 1시간이 훌쩍 넘었을까? 현우에게는 매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는 초조하게 트라우마룸의 문만 바라보았다. 문 안에서는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제발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가 현장에서 보았던 선화의 그 희미한 눈 깜빡임이 꺼지지 않은 생명의 불씨가 되어 다시 타오르기를. 하지만 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트라우마 룸의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의사가 걸어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모든 희망을 앗아가기에 충분했다. 그는 현우 또래로 보이는 젊은 의사였지만 눈 밑에는 며칠 밤을 사운 듯한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고 하얀 가운 곳곳에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듯한 허탈함이 어려 있었다. 의사는 현우와 민수를 발견하고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낮고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선화 씨, 테이블 위에서 코드블루 상황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심장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3시 12분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그 단어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현우의 머리를 내리쳤다. 순간적으로 귀가 먹먹해지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분명히 그녀는 살아있었다. 구급차 안에서.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그녀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었다. 그런데 왜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혹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듯.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현우는 그 침묵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졌다. 현우는 울지 않았다. 그때는 적어도 민수의 앞에서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너무 큰 충격에 모든 감정이 마비되어 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의사의 피 묻은 가운과 트라우마룸의 굳게 닫힌 문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머릿속에서는 사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현장에서 보았던 선화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희미한 눈 깜빡임이 뒤엉켜 혼란스럽게 맴돌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수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돌아가자. 박현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끝났어. 그들은 말없이 응급실을 빠져나와 구급차가 주차된 곳으로 향했다. 새벽 공기는 아까보다 더욱 차갑게 느껴졌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여전히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구급차의 뒷문을 열었을 때 역한 피 비린내가 다시 한번 그의 코를 강타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던 그 공간은 이제 죽음의 흔적만이 가득한 음산한 장소로 변해 있었다. 스트레처카 시트는 여전히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바닥에는 미처 닦아내지 못한 피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 피는 점차 엉겨붙어 젤리처럼 끈적하고 느릿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햇빛이 없는 구급차 내부의 푸르스름한 조명 아래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번들거리며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현우는 차마 그 광경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장갑을 벗은 그의 손은 손목까지 온통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아무리 닦아내려 해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끈적하고 불쾌한 감촉이었다. 마치 최선화의 마지막 고통과 절망이 그의 피부에 스며들어 버린 것처럼 구급차는 안전센터로 돌아가기 위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체가 도로의 요철을 지날 때마다 덜컹거렸고 그때마다 바닥에 고여있던 피 웅덩이가 출렁이며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구급차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혹은 그 안에 갇힌 원혼이 흐느끼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피비린내는 더욱 심해져 있었다. 신선한 피에 시큼한 냄새와 함께 라텍스 장갑의 고무 냄새, 그리고 아마도 선화의 위액이었을 시큼한 냄새까지 뒤섞여 그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그 냄새는 그의 옷과 머리카락, 심지어는 피부 깊숙이까지 스며들어 영원히 그를 따라다닐 것만 같았다. 그는 안전센터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피 묻은 손만을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이 제복을 처음 입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떠올려보지 않았던 생각이 아주 분명하고도 강렬하게 그의 머릿속을 채웠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그것은 단순한 회의감이 아니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도, 직업에 대한 불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근원적인 인간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었다. 그리고 그 절망감은 그 어떤 교육이나 훈련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듯했다. 그는 그날 밤 이후로 많은 것을 보게 될 터였다. 하지만 이 출동은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것이었다. 최선화가 죽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바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짧은 12분 동안 그녀가 그토록 처절하게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녀에게 아주 잠깐이나마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녀의 마지막 눈 깜빡임을 보았기 때문에 구급차는 그 후로도 사흘 동안이나 그녀의 냄새를 풍겼다고 한다. 현우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존재가 영원히 각인된 후였다. 지워지지 않는 잔상처럼 혹은 평생을 따라다닐 차가운 그림자처럼 그날 새벽 안전센터로 돌아와 피로 얼룩진 제복을 벗어 던지고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박현우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현실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그의 몸을 적셨지만 코끝을 맴도는 비릿한 피냄새와 피부에 달라붙은 듯한 끈적한 감촉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리 비누칠을 하고 몸을 문질러도 마치 최선화의 마지막 흔적이 그의 살갗 깊숙이 스며들어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좁은 간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행복빌라 101호 거실에 끔찍한 풍경과 선화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공허한 눈동자가 떠올랐다. 구급차 안에서 들었던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심전도 모니터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잠들려고 애쓸수록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고 공포와 절망감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그를 끌어내렸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현우는 자신이 마치 유령이라도 된 것처럼 멍한 상태로 시간을 보냈다.
식욕도 없었고 잠을 자도 깊이 들지 못했다. 동료들은 그의 안색이 좋지 않다며 걱정했지만 그는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일 뿐이었다.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조차 그날 밤 자신이 겪었던 일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참혹함과 절망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구급차에 오를 때마다 다시 마주해야 하는 그날의 잔상이었다. 센터에서는 사건 다음 날 바로 구급차 내부를 소독하고 청소했지만 현우의 코에는 여전히 그 역한 피 비린내가 남아있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그의 기억이 만들어낸 환취, 후환초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구급차에 오를 때마다 선화의 피로 흥건했던 바닥과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 느껴졌던 그 공간의 공기가 그를 짓눌렀다는 사실이었다. 동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현우는 그 구급차가 마치 선화의 관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서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구급차는 그 후로도 사흘 동안이나 그녀의 냄새를 풍겼다. 그 문장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김민수는 그날 이후 현우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과묵했고 출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냉철하고 침착했다. 어쩌면 그는 현우가 스스로 이겨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혹은 그 역시 수많은 트라우마를 겪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봉인해왔기에 타인의 고통에 대해 섣불리 위로나 조언을 건네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현우는 그런 민수의 침묵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누구의 위로도 지금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오롯이 그 자신이 감당하고 넘어서야 할 무게였다. 며칠이 지나고 현우는 다시 일상적인 출동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출동 벨소리에 설렘이나 영웅심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또 어떤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앞섰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조심스러워졌고 작은 상처나 가벼운 증상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더 냉소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한때 뜨겁게 타오르던 사명감은 차갑게 식어버린 듯했고 그 자리에는 깊은 회의감과 무력감만이 남아있었다. 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최선화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녀가 바로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 짧은 2분 동안 그녀는 그토록 처절하게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었다. 그들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희미하게 깜빡였던 그녀의 속눈썹. 그것은 분명 살아남고 싶다는 간절한 신호였을 것이다. 그들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녀 역시 그 희망을 붙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결국 그 희망은 잔인하게 꺾여버렸다. 현우는 자신이 마치 사형수에게 마지막 만찬을 제공한 뒤 그의 처형을 집행한 교도관이라도 된 듯하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종종 생각했다. 만약 자신들이 조금 더 빨리 현장에 도착했더라면, 만약 자신에게 조금 더 뛰어난 응급처치 기술이 있었더라면, 만약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간이 조금만 더 짧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런 가정들은 부질없는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날, 그 상황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 최선이 언제나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잔인한 현실을 그는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날 밤의 기억은 점차 희미해지는 듯했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남아 문득문득 그의 일상을 파고들었다. 비슷한 나이대의 젊은 여자를 볼 때면, 혹은 뉴스에서 가정폭력 사건을 접할 때면 어김없이 선화의 창백한 얼굴과 공허한 눈동자가 떠올랐다. 코끝에서는 다시금 그 역한 피 비린내가 셔츠깃을 파고드는 듯했고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박현우가 아니었다. 세상을 구하는 영웅을 꿈꾸던 순진한 이상주의자는 사라지고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고독한 응급구조사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깊어졌지만 그 깊이만큼의 그늘도 함께 드리워졌다. 그는 여전히 매일 제복을 입고 구급체에 올랐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전처럼 가볍지 않았다. 그에게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은 더 이상 설렘이나 자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짊어져야 할 숙명이자 평생 동안 안고 가야 할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어느 늦은 밤, 또 다른 출동을 마치고 안전센터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구급차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려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현우는 알고 있었다. 저 화려한 불빛 뒤편에는 수많은 고통과 절망,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어둠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최선화의 마지막 눈 깜빡임을 떠올렸다. 그것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그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속삭여주는 듯했다.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한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자신들의 역할, 지워지지 않는 잔상. 그것은 현우에게 영원한 고통이자 동시에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는 희미한 등불이기도 했다. 그는 이제 그 무게를 받아들이고 그 어둠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 걸어가야 할 터였다. 설령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고독할지라도